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행복한 2월 되시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오미크론 출현 후 50만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돼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 4억 명을 넘었습니다. 오미크론 출현 후 한 달 만에 1억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전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를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오리건, 커네티컷주 등이 잇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LA 카운티의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카운티 보건당국이 빨라도 4월 말은 돼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마스크 해제를 주장하는 캐서린 바거 슈퍼바이저는 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원하는 렌트비 지원 신청에 한인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LA 한인회 측은 밝혔습니다. 한인회를 통한 렌트비 지원 신청 시 반드시 예약을 마치고 준비 서류를 모두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파이자가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36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 파이자의 고소득에 세계인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UCLA가 전 산부인과 의사의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2억 4,630만 달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때이른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이사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은 오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제조업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삼성의 반도체 투자를 사례로 꼽았습니다. 공화당 1인자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해 1월 6일 연방의회 난입 사태를 폭력적인 반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흑인대학 스펠만 대학에 폭탄 테러 협박 전화가 걸려와 수업이 중단되고 캠퍼스를 폐쇄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학교에서만 올 들어 세 번째 폭탄 테러 위협입니다. 한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이 워싱턴 DC에 있는 한 흑인 공립고등학교를 방문했다가 폭탄 위협에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쿼드 외무장관 회담을 위해서 호주 멜버른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무장관의 첫 호주 방문입니다. 테슬라 자동차가 성해 제거 기능 문제로 일부 모델 26,581대를 리콜 조치합니다. 테슬라 차의 리콜은 새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사과했습니다. 김 씨는 모두 자신의 불찰이라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 한국의 황대현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첫 금메달입니다. 미국 대표팀에서도 첫 번째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린자 자코빌리스가 스노우보드 크로스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클로이 김 선수는 오늘 하프파이프에서 메달에 도전합니다. LA 레이커스는 밀워키에게 116대 131로 패했고 LA 클리퍼스는 멤피스에게 109대 135로 패했습니다. LA 다저스 트레버 바워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22년 다저스 마운드에 다시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6.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고 더워집니다.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2월 9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마스크 착용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일단 LA는 4월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출석한 LA 카운티 바바라 페레어 보건국장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일단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하 상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하 상태로 2주 연속 유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양성 판정 비율이 2주 연속 8% 미만. 이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어제 추가했습니다. 5세 미만 아이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8주가 지나야 한다라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현재 보건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죠. 파이자 백신이 5세 미만 아이들에 대한 백신을 개발했고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5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그럴 경우 대략 4월 말이나 돼야 5세 미만 어린이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8주가 지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바라 페레어 카운티 보건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이 언젠가는 반드시 해제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이란 점을 어제 회의에서 강조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 모두 다 만족하려면 4월 말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이처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자 LA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이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오지구 슈퍼바이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해제와 관련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LA 카운티의 마스크 착용 해제 시기와 또 미국 전체와 캘리포니아 주가 추진하는 시기가 너무 차이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LA 카운티만이 다른 지역과 이렇게 동떨어진 정책을 펴는 것은 과연 공중보건에 도움이 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바바라 페레어 보건국장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조건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LA 카운티 현재 수치와 비교할 때 아마도 5월이 된다 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 것입니다. 캐서린 바거 슈퍼바이저는 왜 LA 카운티만 이렇게 강력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유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고, 바바라 페레어 보건국장은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영원할 수는 없다면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수주 정도 더 이어질 것으로 본다라고 답변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에 협조하지 않는 셰리프국 국장 및 백신 미접종 공무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어제 알렉스 비아누에바 셰리프 국장이 카운티 산하기관 근무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순응하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 카운티 산하 모든 기관에 소속된 백신 미접종 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책임자를 지정해 부여하는 조례안을 어제 1차 승인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카운티 전역에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이 내려진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카운티 공무원 10만 명 중 81.5%가 백신 접종을 마쳤고, 이런 반면 셰리프 요원들은 백신 접종 완료율이 60% 미만이며, 이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보상을 청구한 카운티 공무원 5천여 명 가운데 셰리프국 소속이 74%에 달한다라고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슐레키엘 슈퍼바이저와 홀리 미첼 슈퍼바이저가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이 최종 승인되면 카운티 정부는 백신 접종 의무화 등 관련 카운티 명령 및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카운티 산하 모든 기관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이번 조례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3월 15일, 내달 15일에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알렉스 비아누에바 셰리프 국장은 LA 카운티 치안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아누에바 국장은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을 0.4% 개선시키기 위해서 4,000명의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내리자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며
지난 2년간 살인사건이 94%가 증가했고 차량 도난이 64%가 증가해 치안이 불안한 가운데 이런 움직임은 치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 대비 증상이 약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오미크론 출현 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50만 명이나 숨진 것으로 집계돼 경각심을 깨워주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해 11월 오미크론 변이 출현 이후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5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를 넘어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은 중증도가 심하지 않다 해도 그 영향력을 간과하기 어려움을 방증하는 겁니다. WHO는 오미크론으로 50만 명이나 사망한 것은 엄청난 비극이라며 게다가 최근 몇 주간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우려했습니다. What is extremely concerning is that we are seeing increases in deaths. And in the last 4 weeks alone, we've seen a sharp increase in deaths around the world. 오미크론 발견 이후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도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초 3억 명을 넘어선 지 한 달 만에 1억 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 나라가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고 실제 확진자 수도 공식 집계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We also need to ensure that we reduce the opportunity for further variants to emerge. And the more the virus spreads, the more opportunities it has to change. WHO는 오미크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해 전 세계 과학자 수천 명과 협력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주요 백신들의 감염 중증 예방 효과가 기존 변이들보다는 떨어진다는 점이 나타났지만 부스터샷을 맞으면 보호력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가을 델타 변이 유행 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인 지난해 봄 사망자 수도 뛰어넘었습니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력은 약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 위험성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덜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지만 75세 이상 고령자와 백신 미접종자, 의료 취약계층은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미국 내 누적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연방정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절반 가까이가 75세 이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75세 이상의 주민들이 사망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는데 그 비중이 절반으로 커진 것입니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지난해 겨울 고령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의 85%를 차지했습니다. 델타 변이 때 그 비중은 60%대로 뚝 떨어졌다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급증하면서 다시 80%로 올라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몇 가지 이유를 지적합니다. 지난해 델타 변이가 확산한 시점에는 고령층들이 백신을 많이 맞은 상태여서 사망률이 줄었을 수 있다며 워싱턴 포스트는 델타 변이는 앞선 변이들과 비교해 중년 성인에게 특별히 심각한 질병을 발생시키는 것 같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사망자 연령 분포는 지난해 겨울 하루 평균 3,000명이 숨졌던 코로나 초기와 매우 유사한 상태를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오미크론이 델타를 비롯한 다른 변이들처럼 롱 코비드로 불리우는 감염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장기적인 후유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의 이 한 박사는 오미크론 변이에 걸린 환자들의 후유증 발현 비율이 기존의 다른 변이와 다를 가능성을 시사한 연구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 감염 후유증을 연구해온 스탠퍼드 대학의 링건 박사도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새로운 흐름의 환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후유증으로는 90일가량이 지났을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피로감, 브레인포그 증상, 그리고 호흡곤란과 불안감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두 건의 연구에서는 코로나 감염 전에 백신을 맞을 경우에 후유증 발생을 막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초기 증거가 발견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규제, 마스크 착용 해제 곳곳에서 하고 있다라고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영국은 약 2주 뒤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 규정까지 없앨 것으로 보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시 자가격리 규정 등이 예상보다 한 달 이른 이달 하순에 폐기될 수 있다라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최근에 고무적인 추세가 지속되면 확진 시 자가격리를 포함해 나머지 코로나 규제를 한 달 일찍 끝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이 휴회한 뒤에 다시 모이는 이달 21일에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사는 전략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파이자가 올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로 인해서 많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 파이자가 떼돈을 버는 것에 대한 반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올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로 5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4조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주 1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 이상 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연간 매출은 320억 달러, 약 38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지난해 말 출시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올해 220억 달러, 약 26조 4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화이자는 추정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덕분에 화이자의 지난해 실적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화이자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8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7조 4천억 원으로 2020년에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매출은 368억 달러, 약 44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백신으로만 매일 1억 달러, 약 1200억 원씩 번 셈입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화이자의 연간 순이익도 220억 달러, 26조 3천억 원으로 2020년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화이자가 이처럼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자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시민운동단체 글로벌 저스티스 나우는 화이자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 813억 달러는 대부분 국가의 국내 총생산보다 많다면서 화이자가 공중보건 체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단체는 화이자와 mRNA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당초 유럽 투자은행으로부터 1억 유로의 융자와 독일 정부로부터 3억 7,500만 유로의 보조금을 받아 백신 개발에 투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거리 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2월 9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7, 8도가량이나 오르는 곳 있겠습니다. 무려 평균 기온과 20도가량이나 차이가 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여기에 2, 3도가량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찾아온 이상고온 현상은 주말까지 이어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풀 꺾이면서 다음 날 화요일에는 평균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져 한낮 더위가 이어집니다. 그만큼 낮과 밤의 일교차가 더욱더 심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7도, 밤 최저 기온 5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0도, 5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8도, 60도, 해안 지역은 77도, 65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도 부분적으로 약간의 구름 끼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1도, 낮 최고 기온은 46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거리 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좁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5번 사우스 선상입니다. 샌파란도 미션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170번 노르선상 셔먼웨이로 내리는 지점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405 사우선상 크레인셔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부상자 있는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101 노르선상입니다. 토펜가 캐년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5번 사우선상 710번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렌지시 이 폼 제조업체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0시 이천블락 이 바타비아 스트릿에 위치한 폼엑스 인터내셔널에서 큰 불이 나서 한때 4등급 화재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 ABC 통해서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Now let's go back to Eyewitness News reporter John Gregory. He's live in the city of Orange with all the breaking details. How's it looking now, John? Yeah, Brandy, a much better situation than when we arrived on scene. Firefighters really do have a good handle on this fire now. We do have Air 7 HD overhead to give you a better look of what they're dealing with. Some hot spots, I can see some smoke kind of coming up from some of those areas. 현재 But boy, 화재는 nothing like 진화된 earlier 상태인 this 것으로 morning. 보입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사업장에서 직원들은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장비를 이용해 폼을 옮기던 중 불이 나기 시작해 빠르게 번졌습니다. 소방관들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폭발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밤하늘은 시뻘건 불길과 시꺼먼 연기로 가득 찬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불기둥은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애너하임과 플럴튼,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 등 여러 소방기관들이 합동으로 진화 작업을 벌여서 큰 불은 일단 진압한 뒤에 오늘 아침 핫스팟을 중심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창고와 차량 최소 2대가 전소됐습니다. 창고도 상당히 큰 부지의 창고가 전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로 인한 연기가 상당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심한 연기 냄새를 맡을 수 있는데 연기가 위로 치솟으면서 일단 커뮤니티에게 큰 위협은 주지 않고 있다라고 소방당국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개인이나 비즈니스 체킹에 있는 돈을 도용하는 체크 사기가 데비카드 다음으로 미국 내에서 현재 많이 발생하는 사기로 집계됐습니다. 은행 사기 방지 전문 시스템사에 따르면 현재 은행에서 발생하는 사기의 35%가 체크 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71%의 비즈니스가 체크 사기를 보고했고 매년 50만 명의 미국인들이 체크 사기를 당하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은행 측은 이 같은 체크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보안에 더 특별히 신경을 쓰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개인정보를 캐가는 수법이 너무 기발하고 다양해서 개인이 사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LA시가 티켓 5장 이상에 대한 벌금을 미납한 차량에 대한 압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LA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브라이언 헤일 LA시 주차 단속국장에는 티켓 벌금을 지불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견인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교통 정체를 빚거나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차량 압류 중단 조치는 연방 판사가 지난해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브레오나 피츠패트릭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내린 판결 때문입니다. 피츠패트릭은 합법적 주차에도 $9,000에 달하는 벌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주차 단속반이 자신의 자동차를 압류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시는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판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LA 교통국의 콜린 스윈이 공보관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압류 조치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렌트비 보조금 지원 신청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LA 한인회가 밝혔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팬데믹으로 인해 렌트비를 납부하기 어려운 주민들 대신에 렌트비를 납부해주는 하우징 이스터 키를 마련하면서 한인들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신청을 대행하는 LA 한인회는 하루에 적게는 50건에서 많게는 70건에 달하는 하우징 이스터 키 프로그램 신청 대행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인회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말씀드리는 지금 서류들 이런 것들 말씀을 충분히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오실 때 보면은 뭐 렌트 서류를 안 갖고 오신다라든가 뭐 리스 계약서를 빠뜨리고 오시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예약을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한인들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신청 대행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LA 한인회는 필요 서류가 많다 보니 서류를 한두 개 빠뜨리고 방문하는 한인들이 여전히 많다고 전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2020년도 세금 보고서, 리스 계약서, 렌트 레저,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구비해야 됩니다. 제프리 LA 한인회 사무국장입니다. 그 렌트 두 노리스나 렌트 레저라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 한 달에 렌트비가 얼마고 매년 매월에 얼마가 밀렸고 몇 년 매월에 얼마가 밀렸고 이걸 레저라고 부르는데 그런 렌트 그 기록이 스테이트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현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걸 못 내고 있다. 그런 일종의 증명서류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서류가 이제 실업수당 받고 있었다는 편지 그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무엇보다 서류가 미흡한 상태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케이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할 때 완벽하게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우징 이즈 키의 경우 체납된 렌트비를 신청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닌 집주인에게 대신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로 같이 케이스가 신청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랜드로드 쪽에서 역시 확인을 하고 또 랜드로드 쪽에서 해야 될 절차가 있기도 하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랜드로드가 신청을 하더라도 테넌트 쪽에 이제 신청을 하는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테넌트와 랜드로드가 서로 같이 이제 쉽게 말하면 케이스가 신청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미납된 렌트비에 대해 수혜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연방정부 기금이 남아있는 동안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우징 이스터 키 신청 관련 사전 예약은 전화번호 833-687-0967로 연락한 다음 한국어 서비스 담당자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에서 열리는 슈퍼볼 축하하는 대규모 공식 행사, 다운타운에서도 있고 인근에는 벌써 열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에서도 공식 행사가 열립니다. 내일 오후 7시 30분 한인타운 EK 갤러리에서 열리는 아트 앤 더 보울로 비영리 단체 AFLF가 주최하는 풋볼과 예술이 융합된 기금 모금 행사입니다. 스포츠 아티스트로 유명한 저스틴 파라노를 비롯해 캐스린 케이퍼, 로라 존슨, 타키 골드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영화 기생충에서 다송이 그림 자화상으로 유명한 한인 아티스트 지비지 등 5명의 작가가 참여합니다. 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즈, 탐 브레디 등 유명 스포츠 스타들을 사실주의 기법으로 그려온 야구 명예의 전당 공식 아티스트 저스틴 파라노 작품을 직접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설적인 풋볼 선수, 슈퍼볼 챔피언, 그래미 수상 가수 등 스포츠와 예술계 스타들이 대거 초청될 예정입니다. 티켓 가격은 예매시 $150, 현장 구매는 $200입니다. 한국 KPGA와 KLPGA 투어 프로를 비롯해서 골프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의 전지 훈련을 유치해왔던 샌디에고 지역의 한 골프 매니지먼트 회사의 한인 대표가 최근 골프 프로 200여 명이 미국 연수 훈련을 위해 지불한 돈을 들고 잠적해 $200만 가까운 피해가 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에서 온 골프 프로 이모 씨는 어제 지난해 12월 27일 200여 명의 한국 골프 프로와 학생들이 연합훈련을 위해서 시그널 프로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남가주에 왔고 이 대표가 골프장 비용과 숙박비, 식비 등을 지불하지 않은 채 잠적해 한국 돈으로 2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일 오 대표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차량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재 개인 사비를 털어 훈련을 받고는 있지만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예정보다 빨리 한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샌디에고 지역에서 골프 선수 전문 트레이닝 에이전시로 알려진 이 시그널 골프 매니지먼트사는 지난 9년간 약 1,000명에 달하는 골프 선수들의 동계 전지 훈련을 유치해온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한국의 대통령 재외선거를 위해 등록한 재외유권자 수가 총 22만 6,162명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명부 등재자 수 22만 2,389명에 비해서 1.7% 증가한 것이지만 제19대 대통령 선거 29만여 명에 비해서는 23.2% 감소한 수치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만 3,073명, 중국이 2만 9,827명, 일본 2만 8,816명 순이었습니다. 현재 재외투표소는 오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 주유소에서 칼을 든 무장강도에게 카제킹을 당할 뻔한 한인 여성을 구해준 용감한 한인 남성 3명의 소식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들은 세르토스 지역의 해태에 근무하는 한재호 지점장과 박세준 과장, 최태영 사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일 페이스북의 캘리포니아 한인 그룹 페이지에는 익명 제보를 통해 용감한 한인 남성 3명을 찾습니다라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이 해당 글에는 지난 2일 오후 8시경 부에나파크 비치 블루버드와 멜번 에비뉴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자신의 아내가 가스를 넣고 있던 중에 칼을 든 라틴계 남성에 다가와 차 키를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인근 당구장 근처에 계신 한인 남성 3분이 바로 달려와서 강도로부터 차 키를 빼서 아내에게 전달했고 아내를 위험으로부터 구해줬다며 이 아내를 구해주신 한국인 남성 3분께 살해를 하고 싶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해당 글은 SNS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에 널리 퍼졌고 그 결과 이 글의 주인공인 한인 남성 3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부에나파크시 당국은 이 3명의 당사자들이 수락한다면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UCLA 대학이 산부인과 학생들을 성추행한 전직 의대 교수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2억 4천여만 달러의 거액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UCLA와 피해자 변호인단은 이러한 내용의 집단소송 종결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집단소송 당사자 200여 명을 비롯해 피해 여성 6,600여 명에게 총 2억 4,630만 달러가 배분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UCLA 전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힙스가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여성 환자를 상대로 초음파 검진 등을 하면서 성적 학대를 저질렀고 대학 측이 환자들의 피해 호소를 무시하고 힙스의 보험료를 은폐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가계부채 1조 달러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폭으로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연준은 어제 내놓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가계 총부채는 15조 6천억 달러로 2020년보다 1조 200억 달러, 약 7%가 늘었습니다. 이 같은 증가폭은 1조 600억 달러가 증가했던 2007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2020년 가계 총부채는 14조 6천억 달러였습니다. 뉴욕 연은은 지난해 부동산과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모기지와 자동차 대출도 함께 증가하면서 가계 부채가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주택 가격은 20% 가까이 상승했고 자동차 대출도 신차와 중고차 가격 상승 영향으로 7억 3,4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지난해 모든 계층의 수입이 증가했고 수입자 금융 연체율도 역대 최저치 근처에서 머물고 있어 가계 부채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지난해 모든 계층의 수입이 증가했다. 증가하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말도 됩니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전에 평균 12%에 달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율은 지난해 4분기에 2%에 불과했다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부연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미국 내 제조업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삼성의 반도체 투자를 사례로 꼽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어제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는 미국 제조업이 재개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는 변곡점에 있고 상황이 크게 변할 것이며 지금은 이런 과도기 순간 중에 한 시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취임한 2021년 이후 미국 안팎의 기업들이 2천억 달러 이상의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발표했다면서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등의 전기차 투자 계획도 소개했습니다. 또 반도체 분야에서는 인텔의 미국 투자와 함께 삼성과 대만의 TSMC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 어제 연설은 호주의 전기차 충전기 회사인 트리튬이 테네시주에 첫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을 부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트리튬은 테네시주 공장에서 연간 3만 개의 전기차 충전기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전기차의 확산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 분야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쿼드 외무장관 회담을 위해서 호주 멜버른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무장관의 첫 호주 방문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에 모든 외교력을 쏟아붓던 와중에 외교 실무 책임자가 인도 태평양 지역을 직접 방문한 셈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미국의 의지가 드러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들에게 현재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중동이나 최근 동유럽에서도 강력한 위기가 부각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대응 문제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는 넓고 우리의 관심은 전 세계로 향하고 있다며 알다시피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지역에도 꾸준히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쿼드 외무장관 회담에 대해서 중국은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지역 국가 관계를 자극하지 말라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 중국을 향한 압박도 전방위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림픽 성화봉송과 관련해 비판을 이어간 가운데 상원에서 중국을 겨냥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걸러내려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YTN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로 신장 우이구르 출신 선수를 내세운 것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를 비판한 데 이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위구르인에 가한 인권 유린과 대량 학살로부터 시선을 돌리도록 하려는 게 중국의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장에서의 반인권 범죄와 집단 학살,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공식 대표단을 보내지 않은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As you all know, we made a decision, the United States, not to send a diplomatic or official delegation to Beijing, given the PRC's ongoing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Xinjiang and other human rights abuses.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 상원이 중국을 압박하는 입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노예 없는 사업 인증 법안인데 기업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걸러내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안은 기업 최고 경영자가 제품 공급망에 강제 노동이 없다는 것을 모든 단계에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감사를 회피하거나 강제 노동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도록 했습니다.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특히 이 법안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발의한 만큼 최종 처리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중국을 향해서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여야가 따로 없이 한 목소리인 만큼 전방위적인 압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 금메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어이없는 텃세 편파 판정으로 1000m 경기에서 실격 처리당했던 한국 쇼트트랙의 황대현 선수가 1500m에서 기다리던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YTN입니다. 황대현이 베이징 올림픽 우리 선수단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1000m 경기에서 당한 편파 판정에 화가 나지만 국민의 응원만 믿고 달리겠다던 황대현은 1500m 결승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결승전은 구제받은 선수까지 모두 10명이 출전한 혼잡한 레이스였지만 황대현의 실력은 독보적이었습니다. 경기 초반 후미그룹에서 기회를 엿보던 황대현은 9바퀴를 남기고 속도를 내기 시작하더니 단숨에 1위로 올라섰고 이후 줄곧 레이스를 주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선두를 내주지 않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황대현의 기록은 2분 9초 219. 캐나다의 스티븐 디부아를 0.035 차로 따돌린 완벽한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황대현은 평창대회 500m 은메달에 이어 자신의 주종목에서 올림픽 첫 금메달을 따내면서 2개 대회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함께 결승에 진출한 이준선은 5위, 11바늘을 꿰매고 부상 투혼을 보여줬던 박장혁은 7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YTN 김상혁입니다. 미국 대표팀에도 첫 금메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좀 늦었죠? 미국 대표팀 동계 스포츠의 최강국 이렇게도 손색이 없었는데 이제서야 나흘째 돼서 금메달이 하나 처음 신고가 됐습니다. 스노우보드 크로스에서 제커 앨리스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제커 앨리스 올해 나이가 37입니다. 월드컵에서는 23번이나 우승했는데 유독 올림픽에서는 단 한 번도 메달을 따지 못했었습니다. 그랬던 제커 앨리스가 올해 37이 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37살인 제커 앨리스는 21살 때부터 2006년 동계올림픽 때부터 스노보드 크로스 부분에 출전을 했었습니다. 2006년 올림픽 결승에서 여유 있는 선두를 달리고 금메달을 눈앞에 뒀었는데 결승선을 40m 앞둔 점프 구간에서 기쁜 마음에 묘기를 부리다가 넘어졌고 그러다가 뒤따라오던 타냐 프라이든에게 순식간에 제커 앨리스를 따라잡으면서 금메달 주인공이 바뀌는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의 주인공 피해자였죠. 그런 장면의 드라마에선 피해자로 항상 제커 앨리스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결국 16년이 지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와서 결국 스노보드에서 제커 앨리스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미국 대표 클로이 킴 선수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케이트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예선을 1위로 통과했습니다. 클로이 킴은 어제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예선에서 87.75점을 받아서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출전 선수 22명 가운데 1위로 12강이 겨루는 결선에 오른 클로이 킴은 바로 오늘 금메달에 도전하게 됩니다.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클로이 킴 선수는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해서 이번 대회에서 올림픽 2연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PCR 검사 40번 넘게 받고 결국 중국에 도착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시 도슨 미국 대표 선수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3주 앞두고 지난 1월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PCR 검사 4번 연속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스는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최근 3주 사이 PCR 검사를 무려 45번이나 받았다며 결국 24시간 간격을 두고 4번 연속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느라 지난 6일에 열렸던 스피드 스케이팅 5000m 경기에는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4회 연속 음성 판정을 받고 솔트레이크 시티를 출발해 애틀란타와 프랑스 파리 그리고 결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8일 오전 6시 50분 현지 시각 8일 오전 6시 50분에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열린 1500m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지난 7일 끝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단체장 공식 시상식이 법적인 문제로 지연됐습니다. 예정대로라면 현지 시간으로 8일 오후 10시 열려야 했지만 알려지지 않은 법적인 문제로 시상식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9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